안녕하세요, 헨일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이고요. 매년 올리던 것처럼 제 생일을 기념하면서 짧게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왕 올리는 거 이번 1년 동안 제가 워홀 했기도 하고 이제 곧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일본 워홀 원피스라는 주제로 일본 워홀에 와서 느꼈던 것들을 전부 쏟아내고 저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와 보려고 합니다. 저를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1년 전에 일본어도 잘 못하는 상태로 와서 원천 닦기로부터 일을 시작했고 열심히 일본어 공부를 한 다음에 호텔로 이직을 하고 그 후에는 운 좋게 재택근무까지 찾게 된 다음에 지금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일본에서 살고 있는 25살입니다. 이제 생일이 지났으니까 26살이 돼버렸네요. 1년 전이죠. 워홀에 와서 정말 여러가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한 1년이었습니다. 이제는 워홀 비자를 벗어나서 취업 비자를 따낸 상황이고 운이 좋아서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룬 게 아닌가 생각하는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일본 워홀을 고민하고 계셨을 텐데 웬만하면 저는 한 번쯤은 와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인생이 걸려있는데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년 지나고 보니까 제 인생이 크게 망했다 성공했다 그런 거 크게 없고 그냥 저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밖에 남지 않네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리 뭔가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일본에 오시는 목적이 노는 목적이라고 하면은 1년 동안 와서 푹 노시다 가면은 좋을 것 같고 일본 정착해 보시겠다고 하면은 조금 열심히 노력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중에도 또 등장하니까 잘 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 워홀을 지원하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준비해야 할 것은 서류입니다. 일본은 떼야 하는 서류가 꽤 많은 편이라서 그것만 잘 준비하시고 일본은 사실은 노동 인구를 보충하는 용도보다는 문화교류 측면에서 워홀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내용은 다 빼시고 놀겠다는 마음으로 쓰고 오셔서 일할 거면 그때 와서 일하시면 되고 놀 거면 계속 일하시면 됩니다. 일본어를 잘 못하는데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그냥 일본어 못하니까 팝하고 돌린 다음에 다 붙여넣기를 했는데 그때도 문제없이 잘 통과된 거를 보면은 일본어 수준을 보다는 일본어 내용을 그냥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놀 계획을 잘 짜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한 달 단위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어디 가보고 싶다 저기 가보고 싶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두시면은 거기서 웬만하면 붙여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는 어디 정원, 2월 달에는 어디 정원, 3월 달에는 어디 산 이런 식으로 정원하고 산 위주로 어디 가겠다라고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 워홀에 붙으셨다면 이제는 일자리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저도 결국에는 본토비 한국인이라서 일본어 못해도 가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급했고 빨리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아가지고 일본어를 못하는 상태로 일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일본어 못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일본의 리조트 바이트였습니다. 온천 스키장 리조트에서 숙식하면서 일하는 형태인데 제가 간 곳은 너무 만족스러워서 처음에 왔을 때는 엄청 말했어요. 리조바 진짜 좋으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영상 초반에 되게 많은데 도시 와보니까 이게 도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리조바를 완전 강력하게 추천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운의 요소도 되게 크기 때문에 열정적으로는 추천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조트 바이트는 대부분 말이 필요 없는 일들이 많죠. 어찌 보면 몸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교환만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일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일본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지원의 벽이 낮기도 하고 그 다음 대부분의 일들이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에 계속 살려고 하잖아요. 지원율도 낮고 하다 보니까 일본어를 잘 못해도 붙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운 좋으면은 좋은 기숙사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운이 없으면은 너무 낡은 기숙사에서 좋은 사람들과 지낼 수 있고 최악은 진짜 좋은 사람도 없고 좋은 환경도 아닌 곳에서 지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운이라고 하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최대한 잘 골라내는 꿀팁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번에 느끼게 된 거는 이게 단점이 있는 것을 최대한 숨기라는 게 이 기업의 경영 전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최대한 보여주려는 게 이 사업가고 꿀리는 게 있으면 최대한 숨기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더라고요. 분위기가 좋다 하면 웃는 사람들 사진을 보여줄 테고 밥이 잘 나온다 하면 밥 사진 보여줄 테고 기숙사가 좋다면 기숙사를 자랑할 텐데 여기 왜 공용인지 1인실인지 적혀있지 않네? 하면은 대부분이 공용 기숙사인 거고 여기 밥 주나? 왜 밥에 대한 정보가 없지? 하면 대부분 밥 안 주는 곳이고 최대한 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 좋은 곳일 확률이 있다. 이거는 일본 리조바를 떠나가지고 어디서 일자리를 구하든 이런 정보는 최대한 잘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자신이 일할 곳을 정하면은 괜찮은 곳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일본에 와서 급하게 왔는데도 운이 좋게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좋은 곳이었고 온천도 매일 들어갈 수 있었고 사람도 좋았고 다만 단점은 너무 시골 외곽이었다는 점 그것만 단점이었고 시간을 두시고 잘 고르신 다음에 오면은 여러분들도 만족스러운 체험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리조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파견직 형태인데 2-3개월 정도 계약이 갱신되거든요. 이 한 번 정도 계약을 한 다음에 경험자가 되면은 자신이 원하는 곳 어디서든 이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그때쯤 되면은 일본어도 능숙하게 되기 때문에 면접 같은 게 있어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잘 정착할 수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3개월 일하고 도시 정착을 선택해가지고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다른 파견 회사에
다른 도쿄 호텔 일자리 이런 것도 쉽게 구할 수 있었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도시에서 지내고 싶다, 도시에서 놀고 싶다, 도시가 뭐 여러가지 인프라가 좋으니까 도시에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N2 정도 하고 오시면은 일자리 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N3 해도 알바 같은 거 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식당 부엌 알바 하거나 한식집 알바 하거나 이런 위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좀 줄어들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정도라면은 N2까지 해가지고 전공이 맞다 보면은 N2 정도면은 그냥 일반 정사원도 노려볼 수 있거든요. 외국인 입장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N2까지는 추천드리는 입장입니다. 저는 온천 닦기로 들어와가지고 도시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매일 쉬는 시간, 퇴근 시간 가리지 않고 일본어 공부를 했습니다. 일본어 공부법은 이 일자리 얘기를 마무리하고 바로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온천 일을 하면서 도시 가고 싶으니까 호텔 일자리를 찾았는데요. 이게 왜 호텔 일자리라고 하냐면은 저는 애초부터 목적이 취업 비자였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도 비자가 잘 나오는 곳을 찾다 보니까 호텔 일이었고, 그리고 저는 전공을 졸업을 했는데 아직 일본어를 잘 못하니까 이 전공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일본어 없는 상태에서 일할 수 있는 서비스직을 찾아보자. 그 중에서도 제가 하고 싶은 게 영어도 말할 수 있고 일본어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호텔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텔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타운워크, 뭐 헬로워크 이런 데도 많이 갔었는데 UI가 아무래도 일본식 UI하고 한국식 UI하고 많이 달라요. 캐나다를 떠나서 스타일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읽기도 쉽지 않고 일본어를 잘 못하니까 이게 보는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구글링으로 외국인 친화적인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게 된 게 욜로재팬이고, 이곳에서는 일본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공고가 많이 나와 있고 대부분 호텔, 뭐 식당, 뭐 강사직 이런 거 되게 많기 때문에 한 번쯤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운 좋게 2번 정도 면접을 받고 그 2번째 본 면접 장소에서 호텔 일이 붙어가지고 호텔리어로서의 일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호텔 일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시골에서는 텃세도 조금 있었는데 일할 때도 심심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단점이 있었는데 그런 단점이 하나도 없고 사람들도 북적거리고 말도 많이 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뭐 친구들도 좀 사귀고, 그만두기 싫었는데 하나 걱정되는 게 시간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워홀로 왔다지만은 저는 원천에서 일할 때보다 자기개발 시간이 너무 작은 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왜 자기개발 시간이 적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출퇴근 시간으로 날리는 게 시간이 하루에 3-4시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시간 정도면은 인생 8분의 1 정도지 않나 생각하고 이건 아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고 재택근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옛날부터 저는 이 재택근무,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로망이 되게 컸어요. 좋아하는 사람들, 가족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고 집에서 오래 있으면서 자기 개발도 많이 할 수 있는 재택근무가 꿈이었기 때문에 저는 재택근무를 찾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면 디지털 노마드를 할 수 있지? 생각해보니까 바로 코딩인 거예요. 그래서 틈틈이 코딩 공부를 하면서 회사에 노출되기 위해서 인디드라는 곳에 가입을 했었는데 전혀 관계없이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회사한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한국인 팀원을 구하고 있는데 팀원이 부족하다. 혹시 일해줄 수 있냐? 그럼 그냥 저는 오케이 했죠. 사람이 정말 뭐 노력하다 보면 기회가 찾아온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영어, 일본어, 한국어 프로필에 올려놨던 거 하나로 연락이 와가지고 운 좋게 일을 찾는 그런 어찌 보면 럭키테크를 타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 일자리를 근데 마지막으로는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한국으로 돌아간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좀 고생해도 괜찮다 싶으면 아무 때나 오셔서 일하시면 되시고, 알바부터 시작해서 뭐 천천히 일하면은 다 적응을 할 수 있는 게 일본인 것 같습니다. 편하게 일하고 싶다 싶으면은 N3, N2인데 N3보다 N2가 조금 더 편한 일이 많기 때문에 N2까지 따고 오시면은 정말 일본에서 일자리 구하시는 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구하시는 거는 뭐 불편하긴 해도 타운워크, 뭐 헬로워크도 괜찮았고 욜로재팬 사이트 제가 이용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일본어 자격증도 없고 구사할 수 있는 일본어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원천 일을 하는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하는 방법을 수정한 다음에 일본어 회화 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요. 제가 갑자기 일본어를 잘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일본어 실력이라는 것보다는 일본어 회화 능력에 좀 포커스를 많이 둔 것 같아요. 저희가 외국에 와서 말을 할 때 말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상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듣기랑 말하기인데 이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실력이 가장 많이 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듣기랑 말하기를 가장 많이 늘릴 수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문장 단위로 외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문장 단위로 듣고 문장 단위로 외우고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찾아보니까 외국어 공부를 할 때 대부분 넷플릭스 쉐도잉이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하면 되게 빨리 는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장 외우기라는 것의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확실히 넷플릭스를 보고 쉐도잉을 많이 하면은 빨리 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정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되게 빨리 늘 수 있는데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랑 문법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실력의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도 처음 일본어 공부를 할 때는 히라가나 외우고 카타카나 외우고 이거 배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실력이 느는 게 좀 느리고 말할 수 있는 게 적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오르지 않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점수가 아니라 회화이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것을 접근할 때 문장 단위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구장창 보고 읽는다고 해서 입에 붙지 않으니까 최대한 많이 뱉어보고 많이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 일본어 섀도잉을 검색하시거나 일본인 유튜브 혹은 경제적 여유가 되신다면 넷플릭스로 일본어 자막을 켜서 보시면 더욱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일본어 자막을 보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PC 버전이라면 이 이중 자막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면 외국어 자막 보시는데 불편함 없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어가 된다면 이제 생활에 집중을 해야겠죠. 저는 일본에 와서 숙식이 제공되는 시골 생활을 한 다음에 도시로 와서부터는 전부 하루하루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 달 생활비는 5에서 6만 원이 적정선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도 일주일에 한두 번 하고 쇼핑은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아끼려고 했을 때 이 정도 별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평범하게 왔을 때 쓰다 보면 한 5에서 6만 원 정도 쓰는 게 평범한 생활비지 않을까. 값으로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7만 엔 정도인데 이게 도쿄 어디를 살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조금 도쿄 중심부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도쿄 외곽으로 나갈수록 선택지가 좀 넓어지는데 사람이 살만한 곳은 7만 엔 정도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기가 힘드네요. 좁아도 괜찮고 뭐 그렇다고 하면은 도쿄에서도 7만 엔으로 방 구할 수 있고, 난 조금 넓은 데 살겠다 하면은 도쿄 외곽 지역에 나와서 7만 엔으로 방 구하시면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사카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홋카이도, 규슈 이런 지방을 가면은 뭐 5만 원, 4만 엔, 5만 엔, 4만 엔짜리 방들도 많다고 하니까 확실히 도쿄가 방값이 비싸긴 비싼 것 같습니다.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도쿄 같은 경우에는 6만 엔, 8만 엔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방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은 6에서 8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집값은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B로 가게 된다면은 외식 물가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일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외식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가성비 밥집이 주동집 정도? 대부분 뭔가 장인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10,000원, 12,000원 정도 하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처럼 뭐 6,000원, 7,000원, 8,000원 이런 가성비 집이 한국도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이미지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가끔 지진이 난다 아니면 태풍이 난다 하면 이런 마트에서 쌀이나 빵이 사라질 때가 있는데 이때를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지진 난다 아니면 뭐 태풍 온다 하니까 쌀이 사라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또 추수 시즌이니까 이제 곧 추수하니까 일본에서 부디 쌀을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정도 쌀이 없었던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준비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재난이 있을 것 같다 하면 좀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 정도 지나서 지금 제가 얼마나 모을 수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까지 저는 70만 원 정도 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수입은 뭐 남은 시간 여행하고 하고 싶은 것들 마무리 하려다 보니까 많이 모으진 못하겠지만은 사치 안 부리고 주 5일로 일하고 적당한 집, 적당한 생활 하면은 1년 동안 이 정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1년 동안 살면서 감히 장단점을 말하자면은 이 부분은 어느 날의 좋고 나쁨보다는 제가 그냥 이런 경험을 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토마리라는 교통법규가 있어요. 이 표시가 있는 곳은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한 번씩은 멈추고 가야 하거든요. 저는 이거 하나로 대부분의 차이가 설명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상당히 인생의 자유도가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크게 노터치를 해요. 외로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터치하는 걸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이런 노터치 문화가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고등학교의 부활동이거든요. 다양한 활동들 해요. 축구, 농구, 활쏘기 이런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한국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부 위주잖아요. 스펙 위주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예체능 활동이 잘 발달해 있는 게 최근 일본 스포츠 발전에 되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 맨날 뭐 공부하다가 월드컵 하다가 그때 뭐 욕하고 뭐 올림픽 보고 에이 잘 못하네 하고 말아버리잖아요. 프로 할 거 아니면은 뭐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이런 스포츠 문화도 잘 자리 잡히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일본의 부호 활동 문화를 되게 좋게 봤습니다. 일본에 왔을 때도 성공해야지 행복해야지라고 강박적으로 왔었던 제가 이제는 나는 이미 행복한 상태구나, 뭐 이미 행복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좀 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잘 찾아보자 라고 하지 않고 건강 잘 챙기면서 성실하게 잘 살자라는 생각을 준 곳이 일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이런 성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본 분들이 워낙 밖으로 나쁜 말을 하지 않아가지고 네가 아직 잘 모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저는 남의 인생에 나쁜 말, 쓴 말 하면서 조언이라고 붙이는 게 사라졌으면 좋겠거든요. 후회도 좀 하고
나중에 원망도 좀 하고 감사도 좀 하고 한 번쯤은 이런 인생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해줬으면 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은 그때 당시에 같이 원천에서 같이 일하시던 분인데 이 일 끝나면 자기는 캬바크라에 가서 일을 할 거다. 그래서 가서 뭐 할 거냐 하니까 돈 모아서 핀란드 간 다음에 핀란드에서 이제 가구 일을 배울 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직업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일본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의 그런 화려하게 쪽이 인식이 좋은 건 아니에요. 놀러 가는 건 부정적으로 봐도 거기서 일하고 돈 모으는 목적으로 일하는 거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게 좋은 느낌이었달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일본 워홀을 가지 못하더라도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 나라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현재 자신의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지금은 잠깐 멈춰 있다가 다시 나만의 인생을 살아간다 생각하고 좀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본 오기 전에는 이런 계획이었어요. 리조바가 숙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한 달에 15만 엔씩 모을 수 있겠다? 그럼 10달만 해도 100만 엔이겠네? 2달 일본 여행 한 다음에 호주로 가자. 호주에서도 워홀 해보고 캐나다에서도 워홀 해보고 이러면은 여행가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 와서 일해보니까 이 외국인 근로자의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지금의 내 상태로는 직업선의 한계가 있구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계가 있구나. 호주를 가든 캐나다를 가든 말단에서부터 이제 올라가고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올라갈 수 있는 선이 좀 적정선이 있겠구나 라는 시나리오가 정해지는 거예요. 기술이 없고 아무런 학력이 없이는 선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환경만 바뀌어가면서 다른 나라에 왔으니까 다른 경험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저만의 기술을 갖거나 아니면 학력을 조금 더 높여서 전문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본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한 다음에 잠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해외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결국엔 돈인 것 같아요. 일본에 와서도 뭐 돈이 없으니까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여기 가려고 해도 돈 없으니까 못 가고 이런 거를 느끼다 보면은 아무래도 결국엔 돈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돈도 챙기고 여행도 챙기는 삶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돈 없이 외국에서 살아보는 것도 경험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쪽 방향도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까 혼자 여행하는 것에는 결국 실증이 오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았던 여행의 기억들은 다 같이 갔던 사람들로부터 왔던 것들이 크기 때문에 여행도 좋지만 사람들도 챙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을 챙기려고 하면 결국 돈이 필요하구나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제 실력, 능력을 키워야 하게 되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전에 친구랑 오사카 놀러 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순간보다 워홀 갈 거니까 돈 아껴야지 이 돈 아낀다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을 놓치는 게 되게 아쉬웠고, 그 사람을 놓치게 되면 사실 인생에 없는 게 있잖아요. 여행보단 돈이 먼저고 돈보단 사람이 먼저구나 라는 가치관을 정립하게 됐습니다. 아직 한국 가서 뭐 할지는 크게 생각한 건 없는데 결국 최고 목표는 저는 외국 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거는 대학원 아니면 뭐 코딩 이런 걸 공부해가지고 외국에서도 환영받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직 크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꾸준히 소통해 나가면서 제 다음 행선지를 보여드리고 싶네요. 언제든지 일본 워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판단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바이리.